초등학생 아들의 학습지 수업 시간, 선생님이 아이에게 꼭 기억하고 싶은 하루를 이야기해 보자고 권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학창 시절부터 나의 꿈은 언제나 교사였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그들이 아직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여주는 상상을 자주 했고, 그 꿈은 잠들기 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했다. 계획과 실천이 늘 부족했던 탓에 정식 교사의 길은 걷지 못했지만, 결혼 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5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몰랐던 것을 이해했을 때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결혼 후 아이 둘을 낳고 주부로 살아가면서 바깥 세상과의 창문은 절반쯤 닫힌 채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6살 큰아이의 학습지 선생님이 거실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 정도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다. 조심스럽게 선생님께 수업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이동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차가 꼭 있어야 하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떤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해주며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생님이 된 내가 아이들 앞에 서 있었다. 당시 큰아이는 6살, 작은아이는 4살이었고 그때 둘째는 몸이 좋지 않아 자주 병원을 다니던 시기였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남편을 설득하고 시어머니께 한 달만 아이들을 봐달라 부탁드렸다. 합숙 훈련이 없는 학습지 회사를 골라 면접을 보았고 마침내 첫 출근 날이 찾아왔다. 오랫동안 신발장 구석에 잠들어 있던 뾰족한 힐을 꺼내 신고 몇 년째 옷장 안에만 있던 정장을 차려입었다. 어깨를 쭉 펴고 사무실에 들어서서 선생님들에게 자기소개를 마친 뒤 2주간의 현장 실습 교육을 위해 첫날부터 담당 선생님을 따라 수업 지역으로 향했다. 지국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빌라촌이었다. 버스를 타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고 층층이 이어지는 빌라 계단들을 올려다보니 혼자 이곳까지 매일 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왔다. 경력이 23년쯤 쌓이면 좀 더 가까운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하필 그날 6월의 하늘은 심수를 부렸다.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비가 금세 폭우로 변했고 아침부터 공들여 손질한 머리카락은 금방 달라붙었다. 새로 맞춰 신은 구두와 정장은 흠뻑 젖어버렸고 스타킹까지 홀딱 젖어서 다음 수업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할 만큼 민망한 꼴이 되고 말았다. 긴장한 탓인지 집을 방문할 때마다 어김없이 화장실이 급해지는 것도 곤욕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기억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수업 요령을 익히고 아이들의 집 위치와 과목, 시간대 등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며 빌라 5층을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저녁 7시가 됐을 때는 다리가 퉁퉁 부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머리까지 빙빙 돌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가장 바쁜 피크타임이라 제대로 밥을 먹을 틈이 없고 차 안에서 냄새 안 나는 간식으로 때우거나 이동하면서 허기를 달래는 것이 일상이라는 말에 앞으로의 생활이 만만치 않겠다 싶었다. 그래도 수업하는 집마다 어머니들이 건네주시는 음료나 간식이 큰 힘이 된다는 말은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하루 일정이 간신히 마무리될 무렵 큰아이는 엄마가 왜 안 오냐며 울면서 전화를 해왔고
시어머니는 둘째가 계속 토하고 열이 오르는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다급하게 재촉하셨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날 하루 수도 없이 귓가를 채웠던 단어가 있었다. 선생님,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지 지쳐 무거운 몸이었는데도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현실은 냉정했다. 남편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다른 집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전에 내 아이들 곁에 좋은 엄마로 더 있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다. 그 말들 앞에서 애써 키워온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토록 서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그때 아팠던 둘째도 이제는 씩씩하게 건강하게 뛰어다닌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영어 수업 선생님으로 다시 한번 그 오래된 꿈을 펼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꼭 기억하고 싶은 하루를 물었던 학습지 선생님의 말처럼 그날의 폭우도 젖은 구두도 퉁퉁 부은 다리도 그리고 처음 들었던 선생님이라는 말도 나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 오늘도 나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꾼다. 두 번째 사연. 우리 가족은 부모님, 회사에 다니는 언니, 지난해 제대한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5 식구다. 집이 작은 편이라 친구들을 데려오기가 늘 부끄러웠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돌아오면 괜스레 우리 집이 더 좁아 보였고 엄마에게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얼마나 졸라댔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속도 없다며 배부른 소리 말라고 하셨고 언니는 친구 집에 가지 말고 밖에서 놀라며 나무랐다. 그 말들이 그때는 왜 그렇게 서운하고 미웠는지 좁은 집에 들어오기 싫어 친구네서 늦도록 놀다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니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면서도 이제는 집 형편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 말을 하는 언니가 얄밉고 답답해서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게 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군에서 제대한 오빠가 복학을 해야 하는데 나와 오빠가 동시에 대학생이 되다 보니 부모님은 1,0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마련하시느라 안간힘을 쓰고 계셨다. 고3 내내 아침 일찍 나가 밤 12시가 다 돼서야 들어왔던 터라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겨울 방학이 되어 알바를 시작하기 전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비로소 집안 사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빠는 예전에 사업을 하셨고 나는 지금도 그러실 거라 당연히 여겼다. 친구들이 아빠 직업을 물을 때면 사업하신다고 당당하게 말하곤 했다. 그런데 방학 동안 집에 있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눈을 뜨면 아빠가 두툼하게 옷을 껴입고 점퍼에 운동화 차림으로 조용히 나가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디 다른 곳에 가시나 싶었는데 매일 반복되는 모습에 언니에게 물었다. 그제 알았다. 아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만 남긴 채 얼마 전 접게 되셨다고. 그 뒤로 아는 분을 따라 새벽마다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하신다는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업하신다고 자랑스레 말하고 다녔던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오빠는 군대에 있는 동안 집안 사정을 거의 몰랐다고 했다. 부모님이 오빠 휴가 때마다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언니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엄마에게 사달라 했고 언니가 가끔 사준 것들도
그냥 언니가 좋아서 사주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엄마 대신 언니가 마련해 준 것이었다. 언니는 매달 월급에서 70만 원씩 집안 살림에 보태면서도 내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언니는 집 형편이 어려우니 전문대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엄마도 은근히 같은 마음이셨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있었고 원하는 학과에서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포기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4년제 입학을 고집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고집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싶어 마음이 무겁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엄마는 조금씩 모아두신 통장과 몇 년에 걸쳐 채우신 돼지저 금통을 꺼내 오셨다. 동전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하나하나 세어보니 120만 원쯤 됐다. 등록금은 520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언니가 그동안 모아둔 통장을 가져와 일단 입학은 하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내 등록금은 간신히 마련됐다. 오빠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제대하자마자 등록금을 마련하겠다며 석 달 동안 알바를 뛰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새벽 6시면 일어나 통근 버스를 타고 나갔다가 야근까지 하고 자정이 넘어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제대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게 살이 올라있던 오빠는 그 사이 10kg 가까이 빠져 있었다. 얼마 전 부모님은 우리 삼남매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다. 없어도 아끼며 검소하게 살되 너무 궁색하게 주눅 들지는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려 한다.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엄마 아빠와 언니에게 투정 부리지 않고 집이 좁다는 불평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달이면 처음으로 가족 곁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다. 낯설고 두렵지만 멀리서도 나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기에 버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투정만 부렸던 막내딸을 묵묵히 받아주신 엄마 아빠께 미안하고 감사하다. 말없이 많은 것을 챙겨준 언니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오빠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보탬이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갚아드리겠다. 부디 건강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세 번째 사연. 10년째 성남에서 잠실 방향으로 자가용 출퇴근을 해왔다. 별다른 문제 없이 이어온 루틴이었는데 직장 후배 한 명이 인근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내 출퇴근 길은 물론 부부 관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배가 결혼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부담스러워 성남 쪽에 신혼집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동료가 생기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후배가 슬쩍 운을 뗐다. 아내가 차를 쓰게 되어 갑자기 발이 묶였는데 기름값을 보태줄 테니 카풀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기름값이라도 아낄 수 있겠다 싶어 별 고민 없이 수락했고 노선을 바꿔 후배를 태우러 다니기 시작했다. 후배 집은 큰 대로에서 300m쯤 안쪽에 있었다. 후배가 걸어 나와 대로변에서 만나기로 했고 시간은 오전 7시 30분으로 정했다. 처음 몇 번은 약속을 잘 지키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분, 2분씩 늦더니 5분을 넘기는 날이 잦아졌다. 무인 카메라가 있는 곳이라 오래 세워두기도 어렵고 골목을 몇 바퀴씩 돌며 기다리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아내가 안 깨워줬다느니 늦잠을 잤다느니 하는 핑계가 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시간을 지키라고 단단히 말해두면 며칠은 나아지다가 어김없이 다시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다. 어떤 날은 기다리다 못해 후배 집 앞까지 차를 몰고 가 경적을 울렸다.
한참 만에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후배는 늦잠을 잤으니 먼저 가라며 지하철을 타겠다고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렇다고 카풀을 딱 잘라 그만두자고도 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갔다. 기름값이라도 보태주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6개월이 지나도록 딱 한 번, 그것도 가득이 아닌 5만 원어치만 넣어줬을 뿐이다. 문제는 출근길만이 아니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도 난관이 이어졌다. 후배는 술을 즐기는 편이고 나는 운전 때문에 마실 수가 없다. 저녁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면 술이 들어간 후배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며 붙잡았다. 맥주 한 잔만 마시고 간다고 해놓고 결국 실컷 마신 뒤에야 자리를 뜨는 일이 반복됐다. 속는 셈치고 기다리다 후배를 태우고 귀가하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다. 술이 들어간 후배는 주사가 있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핸들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바람에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추운 겨울밤에 멀미가 난다며 창문을 열어젖힌 채 덜덜 떨면서 운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음 날 이야기하면 후배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아내는 매일 나를 다그쳤다. 술 취한 후배를 왜 매번 기다려주냐고, 더 이상 카풀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그만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제 생활을 찾으라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도, 아침마다 피로가 쌓이는 것도, 퇴근길이 고역이 된 것도 전부 이 카풀 때문이었다.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후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4번째 사연. 경상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에게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영웅이었다. 6.25 참전 용사에 인천 상륙작전까지 참가하셨고 무궁화 훈장을 받으신 해병대 1기 창설부대 출신이셨다. 엄하고 당당한 분이셨지만 어린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위대하게만 보였다. 어느 여름날 쿵쿵쿵 힘찬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대청마루로 나오시며 식구들을 불러 모으셨다. 낚시를 다녀오셨는데 수확이 꽤 컸던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쉬고 있을 시간 있으면 채소나 따오라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 모습조차 내 눈에는 늠름하게 보였다. 6.25 전쟁에서 싸우신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신 거냐고 여쭤보면 할아버지는 너털웃음을 지으시며 그렇다고 하셨다. 저녁을 먹고 강아지 멍멍이와 함께 셋이서 산책을 나가자고 조르면 흔쾌히 따라 나서 주시던 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멍멍이와 함께 동네 밖까지 나가 밤늦도록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다. 늦게야 집에 들어서자 온 식구가 나를 찾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공부해야 할 나이에 강아지랑 쏘다닌다며 단간히 꾸짖으셨다. 말을 듣지 않으면 멍멍이를 내다 버리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 말에 울면서 빌었고 당분간 멍멍이와의 외출을 줄여야 했다. 며칠 뒤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웠다. 할아버지가 멍멍이에게 밥을 주려다 목줄을 풀어놓으셨는데 그 사이에 멍멍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며칠 전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쳤다. 말 안 들으면 내다 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말이. 어린 마음에 나는 할아버지가 일부러 멍멍이를 버리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따지러 갔다. 억울하고 서러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원망을 쏟아냈다. 내가 하도 서럽게 울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러더니 평소에는 좀처럼 꺼내 입지 않으시던 해병대 복장을 찾아 갖춰 입고 나오셨다. 그리고 트럭에 오르시더니 동네를 돌며 창문 너머로 멍멍이를 찾는다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전쟁터에서 쌓으신 결기로
강아지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할머니 품에 안겨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멍멍이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다. 틀림없는 우리 멍멍이였다. 반갑고 고마워서 꼭 껴안고 또 울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한참 뒤에야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멍멍이를 찾았다며 목소리를 높이셨다. 그런데 멍멍이는 이미 집에 와 있었고 할아버지 손에는 멍멍이와 비슷하게 생긴 낯선 강아지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하며 어디서 찾으셨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으셨다. 동네를 수십 바퀴 돌았는데도 끝내 멍멍이를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그토록 슬피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동네 개장수에게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사왔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얼른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아 오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이튿날 할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사오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멍멍이가 그렇게 좋으냐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멍멍이가 돌아온 것보다 더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다. 엄하고 과묵하신 분이 손자 하나 때문에 해병대 복장을 입고 트럭을 몰며 강아지를 찾아 헤매셨다는 것이, 끝내 못 찾아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사오셨다는 것이 우스우면서도 가슴 깊이 따뜻하게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멍멍이보다 할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셔 주셨으면 한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